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민정 입법조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 국제법, 외국법률 조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의원님하고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제법 그리고 또 외국 법률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비장한 이런 그림을 좀 떠올렸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국제법, 외국 법률,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제법이나 외국 법률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이제 국제기구 기준이나 또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협력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강대국하고의 관계에서 또 강대국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대국의 영향에 대해서 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국제법, 외국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찌됐건 국력이 커졌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보통 국제법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미국이 처음에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에는 사실 굉장히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서서히 국력이 커져가면서 또 남미나 기타 이제 세계를 좀 지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사실 국제법이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국제법, 외국 법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한번 인터넷에 외교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예, 거기에서.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디를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중간중간에 한번 실제로 보시는 게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외교 정책을 눌러주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조약이 나오거든요. 조약 정보. 네, 다자조약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라고 쳐주세요. 네,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군문이라고 쓰여지는 조약문을 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조약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38조를, 그러니까 국제연합헌장 말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를 보시게 되면 국제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약, 국제협약을 국제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 이런 학설들을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법들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 법률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법체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제 화면 꺼주시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요. 네, 국제법하고 함께 외국 법률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사실 우리 고유의 법체계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률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문화인데, 선진적인 법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또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자료들을 축적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법률 문화 기반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의
그런 자료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진국이 아무래도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이 우리보다는 몇 년을 앞서서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국 법률들을, 특히 선진국의 외국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청산, 안보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 또 해결할 때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걸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강제징용 판결을 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봤자 사실 이거를 이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국의 법원에서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을 받아서 일본 법원이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강제 집행 받는 것이 훨씬 용이한데, 그런데 왜 한국까지 왔고 또 이게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을까? 네, 일본 법에 따르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제소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어떻게 법률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사실 한미 동맹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떠한 평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사실 가장 업무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어떠한 조약이, 어떠한 합의가 국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분명히 헌법 60조 1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의 동의를 받으러 오는 것은 전체 국가 합의 중에 정말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안 들어오는 조약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과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뭔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상의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때. 근데 실제로 이제 법제처에서 한번 이렇게 법리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국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고 비판을 했을 때 법제처가 돌아서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냥 끝까지 국회 동의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부정한 게 아닌가? 국회를 따돌리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결국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외교적 관계를 국내 정치, 국회, 이러한 뭔가 정치적인 이런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법 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고 보면 이런 안보 문제도 사실 이런 국제법, 그리고 또 외국 법률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4시 20분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국제법과 외국 법률을 조사하는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걸 이제 어떻게 국제법, 외국 법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법안에 뭔가 설명서를 붙일 때, 그럴 때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고 또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제법, 국제통상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에서 학술 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 오히려 외국 법률은 국제법 관련해서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국제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외국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버클리에서 로스쿨에서 이제 법학 박사 JS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국제법 관련된 글에 이제 글을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딱히 바로 외국 법률로 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국제법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목적은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의원님하고 같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법, 외국 법률을 볼 때 그냥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논문을 쓰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재판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그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국제법과 외국 법률을 찾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 제안을 하고 또 입법 제안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회의와 토론들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결국 이제 수료증을 또 받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번 강의를 듣고서 만약에 이제 국제법이나 외국법률 사실 제가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가시면 이제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본인이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이제 5월쯤이나 6월부터 보면 대부분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나 뭐 다른 법에 관련된 논문 경시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우수상 수상자는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솔직히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국제법이나 외국 법률 관련된 문헌들을 찾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변론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11월인가? 그때 이제 8월이고요. 8월에 실제로 모의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이제 대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법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좀 더 특수한 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찾으시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부 장관 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신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강의 내용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대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막 엄청난 학자적 수준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해보시고 또 제 생각에는 또 좋은 결과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외국법률 국제법 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5단계 중에 처음에 1단계가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제 2차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고 3단계가 이제 1차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단계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것이고 5단계가 체계적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연구 계획을 세운다. 네, 연구 계획서 일단 하나 만들어 아웃라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동적으로 그냥 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5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웃라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초기 검색어, 내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초기 검색어를 만들면 가장 잘된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이제 2단계부터는 정말 홍수같이 정보가 밀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자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1단계 단계에서 좀 혼자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이제 2차 문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문헌은 직접적으로 판례, 법령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문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굉장히 객관식 나오기 좋겠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제 2차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판례, 법령에 대해서 좀 더 주석, 법률 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1차 문헌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국 법률 조사 기법, 조사 방법 이렇게 글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검색하는 거를 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가서 검색을 할 수 있느냐? 일단 뭐 언어도 낯설고 또 그 법체계도 낯설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데 바로 그 나라의 판례 법령에 접근을 한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 법이 익숙해도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는 2차 문헌을 먼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유명하신 대학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보면은 다 2차 문헌을 먼저 참고하신다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어떠한 편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문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문헌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1차 문헌을 들어갑니다. 실제로 1차 문헌을 제대로 이게 실제로 맞는가, 그리고 이 법령의 판례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좀 더 나은 내가 법령이나 판례를 찾을 수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차 문헌 중심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러면 줄기는 잡힌 것인데 거기에서 더 적용할 건 없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범위 내용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헌법 60조를 보게 된다. 헌법 60조에 보니까 조약의 국회 동의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쓰여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1차 문헌으로 찾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느냐? 아닌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조약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헌법 말고 또 법률을 얻는가, 그리고 또 뭐 외교부 지침을 얻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모았으면은 이제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아웃라인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웃라인에서 1차 문헌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차 문헌은 왜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 1차 문헌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2차 문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문헌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배경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차 문헌에서는 뭐 해야 된다, 판결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연역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2차 문헌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고 초기 검색어를 만들었는데 2차 문헌을 보면서 그 검색어를 좀 더 내 주제에 가깝게 세공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쓰여진 2차 문헌에는 모든 1차 문헌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차 문헌을 잘 쓰는 것이 또 그 2차 문헌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2차 문헌을 하나 잘 찾으면 사실 그렇게 검색어를 하지 않고 그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문헌, 그 소스를 바로 내가 그 나라의 판례 법령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차 문헌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례 법령을 1차 문헌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2차 문헌 자체가 특히 이제 만약에 법령을 만들다, 법률을 만들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이런 판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하는 뭔가 법 적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은 법 제정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카풀제 여전히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내가 답을 내야 되지? 할 때 법령, 판례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문헌을 근거로 해서 뭔가 권위적인 의견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문헌이 중요하다. 그리고 2차 문헌이 1차 문헌을 찾는 데 가장 먼저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2차 문헌을 어디서 찾느냐? 네, 2차 문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하면은 유명한 대학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곳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영국이면 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을 거고 어느 나라 하면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다는 걸 이제 그 나라 대학 정도는 아실 텐데 그러면 그 나라 대학에서는 반드시 법률 저널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 저널을 찾아서 그 법률 저널 뒤에 있는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제에 가까운 세계를 찾아서 그 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국회 전자도서관 여기 들어가면 국회 법률도서관이 있죠. 클릭 좀 해주세요. 네, 국회 법률도서관에는 이렇게 여기서 웹TV라고 그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웹TV 있죠. 네. 자, 그러면 법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뜹니다. 사실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웬만한 외국 법률 문헌들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영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 언어를 알지 않아도 이미 그 나라에서 영어로 법률을 번역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웨스트로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여기에서는 웨스트로 위에 있는 포린인데 그거 좀 클릭해 주실래요? 네, 저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포린 인덱스라고 있어서 여기 이제 2017년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7년이어도 굉장히 최근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인 주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이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원래 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주세요. 예,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웨스트로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클릭 좀 해주세요. 예, 어차피 글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대강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걸 해서 연결이 되면 주로 이제 미국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법률을 접근을 하려면 여기 보면 International Materials 여기 세 번째 칼럼의 끝에서 두 번째 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웬만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법률에 관한 그런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문헌을 접근한다 그러면 이 웨스트로랑 아까 이제 말씀드린 포레인 인덱스 그것들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찾게 될 때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어떤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권위 있는 의견, 그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의견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에 너무 함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예, 무조건 메모를 잘 하는 게 어찌됐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또 변론서를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원님의 이런 그런 뭐 의원님의 지시나 뭐 이런 거를 받아서 뭔가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 상사에 대해서 내 상사가 지시를 해서 한다 하면 상사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 할 때에는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웹TV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법률도서관을 찾아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법률도서관보다는 웹TV가 훨씬 편하고 사실 익숙해지면 사실 웹TV로 봐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법률도서관을 가시게 되면 아직도 전자화되지 않은 그러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법률도서관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법률도서관에 가면 사서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이제 가까운 데로는 이제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헌이 결국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해답은 어쩌면 프린트물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도서관에 꼭 가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아웃라인 만든 것을 계속 단계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그 수정해 나가는 작업,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가졌던 비판적 사고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법률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뿐이 안 됐는데도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그 법률이 제1대부터 어떻게 발의가 되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면 사실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문가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걸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어떻게 이것들을 요약을 해 놓았나 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초기에 드는 그러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떠한 자료를 보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해답을 어떤 한 자리에서 찾는다,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문헌에서 헤매다가 또 1차 문헌 봤는데 1차 문헌 이게 또 막상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약간은 좀 그렇게 하는데 뭐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보아서 결국에 원하는 답을 얻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정리가 잘 된 그러한 글들이 보통은 이제 3, 4페이지를 넘지가 않습니다. 국제법과 관련해서 보여드리면
그 인터넷 사이트 띄워주시고요. 그 검색어에다가 아예 주소란에다가 www.asil.or.kr을 해주세요. 예, ASIL. 제가 안 보여줘서 ASIL or.kr. 네, 아무튼 저희가 미국에서 유명한 국제법 학회가 이제 계속 뭔가 이제 리플렛을 발간을 하는 곳인데요. 저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국제법에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라도 3페이지 정도로 되게 간략한 6페이지 이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한 리플렛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 국제법 관련된 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 분야든지 그 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4페이지짜리를 일단 찾아서 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로펌에서도 그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차 문헌을 찾을 때 판례와 법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이게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또 판례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례나 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2차 문헌에서 가지고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라든가 1차 문헌 제시한 게 그냥 다 날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나온 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전 사람들이 1차 문헌을 조사를 해서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재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판례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법령도 이미 폐지가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있네 하는 부분들을 계속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조금 이거 조사한 지 좀 시간이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5단계에 걸쳐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의 법률 정보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해서는 어디를 들어가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로가 사실 주요하긴 한데 그 미국의 의회나 여러 가지 정부들 사이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주요국 법률 정보원 안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016년도에 국회 정수화관에서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EU 국제법에 관련해서 온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주소를 적어놨고, 그리고 또 국회 도서관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국회 전자도서관에 주요 법률 정보원 안내 여러분들 찾으세요. 네. 그 원문 PDF 파일, 네, 그걸 읽어주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띄우면 글자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강 어디쯤에 그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는 도저히 이제 글자를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대강 이 정보를 보시게 되면 각 국가별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가별로는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 문헌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발간한 법률 문헌의 인용 방법
방법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43개국의 국가하고 홍콩 그리고 EU 국제법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각주를 다는 거죠. 그 각주를 달았을 때 이렇게 이 인용 방법을 참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외국 법률이나 국제법에 대해서 인용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여기 사법정수연구원에서 인용 방법을 통일을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잘 인용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직접 글을 보면서 하면은 되는데, 네, 여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조사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참조를 하면 되는지 정보원 인용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유엔 대북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대북제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무슨 외교적 정책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법률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엔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남북 경협사무소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경협에 관련된 액션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게 위반이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건데, 그것도 실제로 이 사이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네,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1719 이 법률, 이 유엔 결의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안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제재위원회에서 어떠한 행위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LL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옛날에 2012년 천안함 사건인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뭔가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사실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NLL 문제를 보게 되면서 국제법이나 외국 법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원래 북한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NLL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73년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북한의 해군력이 갑자기 강화가 되면서 북한의 해군력으로 이제 NLL 정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73년부터 계속 NLL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제 연평해전, 또 2000년대 들어서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북한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NLL 자체가 굉장히 군사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섬들을 둘러싼 바다이죠. 그래서 도서관의 약점을 활용한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NLL 자체가 불법이다 하고 이야기를 북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반박하는 논리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어찌됐건 취약하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NLL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에 나오는 반응은 당연히 이제 NLL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반응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NLL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법적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에 하는 얘기가 북한이 왜 이런 주장을 이렇게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지 오히려 그게 이해가 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적 정당성 논리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양법이라는 기준에 맞추었을 때 해양법은 뭐든지 중간선, 등거리선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NLL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해군력이 아니라 미군의 해군력이겠죠. 그러니까 미군의 해군력이 좀 더 강한 시기에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중 기준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NL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각계각층의 이제 의견들을 물론 이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대강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골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입법을 하시게 될 때에도 큰 대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상 군사 분계선이고 그러니까 평시에 적용되는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평화 시에만 적용이 되는 해양권 협약에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LL을 침범을 하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NLL을 침범을 했을 때 자유권 행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엔 연합 사령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그 선을 꼭 지켜야 되는 선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한때 그냥 임시적으로 그때 편의상 그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3mm 도서에서 3mm 정도를 더 들어왔을 때는 침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 그 육지 해안선에서 등거리선, 중간선을 긋게 되어 있는데 남한 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제 법적인 판단보다는 경제적 실리, 지금 이 한반도 상태가 그냥 계속 이대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되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쟁점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법적 쟁점들을 NLL의 경우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NLL의 경우에는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휴전협정이 1차 자료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도 역시 1차 자료로 보아야 되고 또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또 ICJ 플레드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과연 NLL이 어떻게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북한의 주장에는 무엇이 잘못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1차 문헌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서 이러한 1차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NLL이 사실 휴전협정의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서로 미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곳 그리고 또 북한하고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곳 그곳들을 선으로 두는 것이다 하는데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석상 경계선을 예정이 되어 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합의서에서도 실제로 NLL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 합의시까지는 준수를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합의서를 보았을 때 북한 너희들도 이미 NLL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의 여지를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가장 NLL의 정당성을 가장 훼손시키는 그러한 이제 1차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는 그 선이 우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CJ 판례 관련된 것들을 보고서도 역시 이제 NLL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법적 쟁점을 단순히 이제 해결하는 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해결책들을 모색을 한 것이고 이제 많이 그때 이제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것인데요. 좀 더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면 NLL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어로 부분에 대해서 또 해운 운송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아서 지금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또 이러한 대응 방안이 아마 이제 다른 대응 방안보다 그러니까 해상 군세 분계선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이러한 대응 방안이 훨씬 더 이제 우위에 있게 되고 또 이러한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LL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또 접근하는 1차 자료는 역시 이제 휴전협정이겠죠. 휴전협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평화협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이제 독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도와 관련된 문제, 과연 한국이 이길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국이 이길까? 일본이 이길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것이 ICJ 판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 판례가 나올 때마다 그 판례들을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게 독도 문제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독도를 누구 거라고 ICJ가 판단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1차 자료는 네, 실제로 ICJ 판례가 될 것이고요. ICJ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 ICJ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판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판례들을 찾으면 유리한 점이 그 판례들 안에 이미 자기들을 어떻게 인용을 해주십시오 하는 인용 기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용의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문헌 자체만으로 내가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이제 분쟁 사안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1차 자료에서는 보고서 과연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시파단 섬이라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 섬의 영유권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독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사진을 보았을 때는 독도가 가장 예쁠 때 그런 사진 모습이어서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에는 보면은 이런 여전히 영토 분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은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했던 이전 국가가 어떠한 지배의 필요에 의해서 선을 그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지배 국가는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지배했던 국가는 영국이었는데요.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1891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결하기로는 세바틱섬까지 사도 10분선을 긋는다 해서 지금 요 밑에 그림이나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 빨간 선으로 이 사도 10분선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섬은 이 세바틱 섬의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어떠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 선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지금 보면 저 주황색 그 안에 맨 위에 보면 이기탄하고 18대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식분선이 쭉 계속 연결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밑에 있고 말레이시아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세라틱 섬까지만 합의를 했는데 왜 저기로 더 넘어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는데 결국 승소는 말레이시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가 결국에는 승소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명백하게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1891년에 서로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그 선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레기탄과 시파난 섬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주장을 했던 거는 좀 다르게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보면은 저 섬이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원래 저 섬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 케이스만이 아니라 다른 영토 분쟁 판례에서는 어떻게 영토 분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65% 정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에게 승소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5%가 과거에 열강 제국들이 조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행정적으로 선을 그었거나 그리고 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구 제국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거의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그 행정구역을 체결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토 문제를 결정을 했는데 35% 정도가 이제 그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해갔고 그럼 이제 과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강 보면 우리 쪽이 유리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일본 쪽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안 가는 게 유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1차 문헌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사이에 영토 문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기초로 해서 그럼 다른 영토 문제 판례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확장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자제하고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유리하겠다 이러한 입장들이 사실 조사를 하면서 보통 나오는 결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사회에 이제 워낙 이제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물론 이제 NLL이나 아니면 이제 대북제재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이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실제로 환경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쪽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사실 이쪽에 가장 보면 외국 법률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 경제 문제, 산업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유로나 달러 이런 그림들을 떠올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이슈는 돈 문제다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사실 뭐 그렇게 1도, 2도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달라지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2020년이면 파리협정이 2015년도에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2020년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탈퇴 의사를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연 파리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법제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기후변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감축, 적응, 그리고 또 투명성, 기술, 그리고 재원. 특히 이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녹색 기후기금의 사무국이 송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원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신규적으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세라든가 환경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환경위원회나 산업특산자원위원회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돈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국가들이 내어놓은 돈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을 돌려야 된다. 사인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 사인들의 재원들을 끌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법제 이슈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워낙 이제 사경제 부문의 사기업 부문들의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바꾸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상 문제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체제를 보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파리협정은 그 특징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없앴다는 게 있는데, 이전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어떻게 대립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 이슈가 문제가 된 것이 선진국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다 해서 선진국에게 역사적 책임이 있으니까 재원도 내놓고 기술 이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무상으로 뭔가 많은 것을 베풀기를 개도국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도국들 입장을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또 선진국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중국, 인도 얘네들은 개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내뿜는 배출가스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선진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개발 상황, 능력에 따른 자발적 감축,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축을 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국은 그동안 이제 법적 구속력에 있는 의무를 부담을 하다가 파리협정이 달라진 점이 지금 개도국 같이 하는 거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다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파리협정 그 상호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래 너네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이제 또 다시 그럼 또 이번에는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통보를 하고 약간 이런 이행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리협정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왜 파리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까? 왜냐면 한번 이제 교토이정서가 실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교토이정서 자체는 발효를 했고 또 실제로 운영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 실제로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토이정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산타가 눈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온 게 아니라 교토이정서가 찢어진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풍자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고, 또 교토이정서에 실제로 가입을 안 한 것이 이제 부시 대통령 때인데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협정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협정인데, 아시다시피 파리협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없는 절벽 끝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가고 여러 국가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옆에 있는 그 지구 체온계를 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탄소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탄소 가격 책정, 그래서 탄소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기술을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다 보면 아직까지는 법제화해서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을 책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게 저탄소 기술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저탄소 기술은 금방 이렇게 조사가 돼서 바로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데 정말 인력이 많이 드는 것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탄소 가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기술을 보급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과연 우리를 저탄소의 세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이게 워낙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워낙 이제 사경제활동, 시장 메커니즘을 돌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WTO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된 분쟁 목록을 보시게 되면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실 석유, 석탄 관련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제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열,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다 할 때 미국이나 이런 다른 EU 이런 쪽에서 제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협정에서는 위반이라고 하고 또 이게 제소를 자꾸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제 이때로 고쳐야 되는 것이, 그러면 WTO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이제 국내 법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 그리고 또 WTO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쭉 앞으로 다시 끌어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 그 아까 이제 주요국의 법률문헌 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률문헌 인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바람에 그 부분들을 이제 스킵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 한 번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제법하고 외국법률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진국의 법률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법률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선진국이 현대화 글로벌화 되면서 아무래도 선진국의 그러한 상태가 우리나라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 법률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청산과 안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제법하고 외국 법률의 조사 기법에 대해서 몇 단계로 말씀드렸죠? 네, 5단계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제법하고 외국법률 정보원과 인용 방식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된 2개의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대북제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NLL 관련해서 NLL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뭐 단계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인용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접근하실 때 조금 이렇게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네, 질의입니다. 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자 선정은 강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네. 검은색. 네, 맞아요. 네. 지금 마이크 한 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역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지? 독도 안전 석서의 정리라고 네. 성이 작성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이 보유 영토다라고 조동 가스를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이 ICJ에 가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려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시대적 지배에 관한 근거도 많고,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패소할까봐 ICJ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독도에 관한 국토 분쟁 여부가 계속 논쟁이 되는데, 저희가 패소할 위험이 있다고 안 가는 것이 이게 맞는 옳은 일인지 하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서 취해야 할 스탠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더 받고.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원면. 네. 그러니까 사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해결을 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승소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승소를 했을 때 얻는 것과 패소를 했을 때 잃는 것,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패소를 했을 때 잃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 강제동원 그런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뭐 일본이 이제 ICJ에 간다고 그럴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패소해도 잃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독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사실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국제법 공부 시작한 게 20대니까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았을 때겠네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는 사실 생각을 했던 게 국제사무처에서 가서 한국과 일본이 진짜 대차게 붙어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논거를 만들자.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서 모험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성세대와 이런 또 젊은 심리학자들 사이에도 사실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다 하는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기에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네.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초록색. 저 성함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 권민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저는 질문이 두 개인데요. 일단은 이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제소국의 증거 능력을 검사가 증명으로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거짓 책임은 제소 국가가 지는지 아니면 검사라는 독립 존재가 지는지와 두 번째는 그 앞선 교수님께서 그 ICC와 또는 ICJ 맞으시죠? 네, ICJ. 네. 그 두 어떤 재판서 간의 그 법원성의 그 일반 원칙인 그 문명국의 승인한 일반 원칙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이 비문명국에게 일종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문명국의 국회가 그 내용을 비준을 거부할 경우 국제법의 구속력 행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가 감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네, 굉장히 일단 뭐 제소를 하게 되면 제소를 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보니까 뭐 법학과세요? 네. 네, 뭐 일단 제소를 한 국가가 이제 증명 책임이 있고 또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쪽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쪽이 이제 제소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책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영토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장 걸리는 부분이 시마네오 고시가 사실 가장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5년에 이제 일본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선진국들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물론 독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판단을 하기에는 시마네오 고시를 보니까 일본 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초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실효적 지배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실제로 보면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계속 독도 분쟁을 가지고 다투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토 분쟁 관련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정적 기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증거만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소송에서 다퉈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약간 소송 기술적인 면에서 과연 한국이 그 부분들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명국에 인정된 일반적인 법원칙.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문명국만 그렇긴 한데 대부분 그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뭐 이자를 지연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자를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원금을 늦게 이렇게 갚을 때 이자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들은 뭐 특허 서로 이제 피고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거나 약간은 그러니까 문명국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웬만한 법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좀 뭔가 전체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제국주의 요소를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1891년 조약을 가지고서 결정을 한다. 약간 이러면 조금 더 제국주의적인 색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원장님 지금 질문자가 많아서 이제 한 3명씩 질문을 받고 이제 한꺼번에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정지우라고 합니다. 먼저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도입부에서 저희 이제 법제 대응이 있는 원칙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는 국제 조약을 체결을 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조약 체결 과정에서 여론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체결 전에 국민적인 어떤 수고가 필요하거나 쟁점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런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경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저기 네, 저도 감기가 좀 운영위원회에 있는 강현욱이라고 하는데 좀 현실적인 걸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후쿠시마 농수산 수입 결정이 이제 곧 있으면 날 거고 우리 대부분 언론에서는 패소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15개월 정도 남다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동안 지금 뭐 전문가 분께서 예측하시는 대응 방책이나 15개월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저기 맨 뒤에 네, 국방위원회 김동현입니다. 대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2차문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은 원소스 의도와는 달리 2차문헌의 저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본인의 의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연관돼서 약간 혼란이 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2차문헌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NNL의 경우 1차문헌 위주로 봐야 된다 하셨고 또 ICJ 판례 같은 경우도 1차 자료로 이용한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질문이 다들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그 조약 체결의 그 민주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약 체결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서 뭔가 이제 국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국회의 의견도 국회에 계속 보고를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았는데 조약 체결법은 뭐 항상 발의는 되지만 통과가 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주로는 이제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뭔가 이제 조약 체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FTA가 워낙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 그때 다행히 통상조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통상조약에만 한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통상조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조약 체결법 절차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단언을 하기에는 지금 만약에 한반도 상태와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 조약 체결 절차법이 통과되는 거는 실제로 그 조약 체결 절차법은 대부분 이제 그게 목적을 하는 게 군사 안보에 관한 영역인데 아마 그 부분이 통과를 하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와야지만 그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산 수산물 WTO 제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일단 패널에 가서는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기구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판결이 나겠지만, 이제 뭐 패소를 할 거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을 하는 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입증하게끔 이제 패널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냥 그 SBS 협정의 조문을 보시게 되면 왜 이거를 한국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한국이 입증을 하게 하고 또 한국이 입증을 못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과연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산물 이력 관리를 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싫다 하면은 언제라도 피할 수 있게끔 일단 수산물 이력 관리에 좀 더 충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15개월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이 어쩌면은 그래도 좀 뭔가 유예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워낙 이게 국민적 감정이 이렇게 좀 결집된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딱히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L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이제 1차 문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2차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그 전 단계에 2차 문헌을 보고서 2차 문헌에서는 보통 어떠한 1차 문헌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그 4가지 ICJ 판례라든가 UN 해양법 협약이라든가 하는 1차 문헌을 선정하기까지 그 전 단계에서 사실 NLL에 대해서 했는데 너 1차 문헌 뭐지? 하고서 이렇게 알 수는 없고 2차 문헌을 보고서 그거를 파악을 하자는 게 제 의지였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네, 우선 강연장이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파리 비협약에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나라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무는 제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제도 벌금을 물었는데 만약에 그 국가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더 이득이면은 국가 측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텐데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그들을 제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먼저 하세요. 네. 강연 되게 실용적인 기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의 황희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크게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떤 보람이나 가치, 그런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좀 개선 방향 아니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법원이 있듯이 그 국제 법원도 있나요? 네. 네. 네, 사실 가면서 질문이 더 어려워져서 일단 그 파리협약 관련해서는 파리협약 그러니까 예전에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선진국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 부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따랐는데 파리협약이 지금 거의 195개국인가 그 국가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 국가들이 왜 그렇게 가입을 손쉽게 했느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이행을 보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냥 회의장에서 이 나라가 이행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당사국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들이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 가지고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재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통상 쪽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협약을 제대로,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 나라에서는 탄소세, 파리협정을 제대로 안 지켜서 탄소세를 별로 부과를 많이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가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이제 수입 물품이 들어올 때, 그 나라에다가 이제 국경 탄소 조정이라고 거기에다 이제 관세를 좀 더 부과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WTO에 합치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파리협정 자체에는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이런 메커니즘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희찬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입법조사처의 근무하면서 보람 입법조사처에서 보람이랑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한 거거든요. 진로에 있어서 물론 이제 못 간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과연 뭐라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학자로 있으면 뭔가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본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루트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의원님을 보고 직접 또 의원님한테 뭔가 발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뭔가 실현되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의원님들 하는 세미나를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어찌됐건 뭐 소비자든 아니면 어머니든 또 이제 어린아이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됐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법체계 우리나라 법체계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냥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이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률에 반영을 안 해도 이미 조약이 그 조약 자체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약이 아닌 걸로 조약 번호가 매겨지지 않는 국가 간 합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안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 국제사회, 국제법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그리고 그 판결들은 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의 이제 패널, 또 이제 항소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하는 판단은 구속력이 없는데 몇 가지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판결들이나 아니면은 WTO 여기서 분쟁해결기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국제사회가 조금 우리가 규범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지금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손 번쩍 들을 수 있습니까? 3분, 4분. 네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에 계십니다. 우선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위원장 박서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법원이 국방위, 즉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원이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 국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안보라고 하면은 남북 간의 휴전 협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이제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중국은 아까 이제 NLL 관련 당국 입장이나 이런 그 PPT의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중국은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태도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가까이 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경 최소라고 합니다. 조금 서론 길어질 수 있어서 짧게 말하자면, 요즘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논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로 이루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생국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비슷한 국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국가라는 법적 주체의 그 계승, 혹은 법적 책임의 계승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고 또 그 시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100년 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00년 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는 모르겠지만 영국은 거의 몇백 년 동안 같은 정부가 지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과연 영국 정부에 대해서 100년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법상의 그런 효과? 혹은 국제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예시가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분 어느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재위 소속 이성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청년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그런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법조인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풍이 강사 최지석이라고 합니다. 좀 실용적인 면에서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질문도 좀 그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데요. 법령을 어떤 입법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헌법이나 국제조약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고, 그곳에서의 결정례를 보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어긋나는지 판단할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제조약을 어떤 판례에서 근거로 썼다는 이야기도 제가 적어도 공부한 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국제조약에 이 법률이 합치하는지를 따로 심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그냥 국제조약을 따로 공부해서 그것이 저희가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려는 법률에 합치하는지 따로 찾아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가 어떤 자료의 원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렵네요. 일단 박선 의원님이 6학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위원장님도 보니까 이제 휴전협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아마 그 유엔 연합사령부 US의 입장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입장 가운데서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울까?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찾아야 되고, 물론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안보 면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한국 이 삼각 동맹 관계를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옛날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어찌됐건 북한하고 중국이 대강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좀 묶었고, 또 이제 US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러기도 하고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례랑 이제 법령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막 천안함 침 터지고 천안함 폭격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침몰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 좀 작성이 된 거라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자신도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 부분에 하실 때는 저도 혹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메일 주소 적어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호 의원님이 말씀을 저 동아국민운동 보상에 대해서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역사학자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좀 되게 반가웠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답이 없어서 국제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냥 국제법적으로 실행되는 관행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문제는 어떤 1대1 배상보다는 기금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책임 승계 문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시안에 대해서는 별로 국제법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최선호 의원님이 한번, 어차피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도 관련이 있고, 또 강제징용 문제, 어차피 우리나라 과거 청산에 관련된 문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기성학자는 좀 나올 수 있는 답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그런 국제법이나 외국 법률 이런 인용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논문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써보시고 그러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재위의 이상호 의원님이 청년층의 역할, 지금 사회에서 청년층의 역할, 그리고 스쿨, 청년, 사실은 저는 대학생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서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대학에 강의를 가다 보면 그런 에너지를 전혀 좀 받지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걸 보면서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로스쿨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스쿨이 글로벌화, 국제화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의 로스쿨은 어찌됐건 시험 합격 위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실 국제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로스쿨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원래 학부했던 부분들도 전공으로 살리고 그래서 뭔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너무 대답을 잘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의 최지성 의원님이 그렇죠. 국제법, 사실 국제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자체가 유엔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태어날 수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됐건 유엔의 그런 후방 안에서 또 우리나라를 또 한 번 더 이게 어찌됐건 이렇게 동맹을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책임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을 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다.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WTO나 FTA 위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거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법률은 효력을 그냥 가집니다. 다만 이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사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그 투자를 한 거를 회수하기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 기업이 투자 일정 위반을 가지고 또 문제 삼는다. 그냥 그렇게 될 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국내 법률이나 국내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질문도 입법 조사관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앞으로